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만섭입니다. 제가 1978년도에 대학 특별장학생 1기로 같이 지금 조인구 교수님하고 또 최병일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대학교 시작하고, 그 다음에 81년도에 먼저 조인구 교수께서 유학을 나가시고 저하고 최병일 교수는 82년도에 5기로 나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46년 만에 만났다고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건 제가 해왔던,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연구의 내용이기도 하고 백그라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A Tale of Two Economics. 자, 제목이 어딘가 뭔가 금방 떠오르는 소설이 있죠. A Tale of Two Cities라는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 다 알고 있죠? 찰스 디킨스의 소설입니다. 그 두 도시가 어딘가요? 밑에 있는 데는 런던, 위에는 파리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왔다 갔다 이제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당연히 혁명이 일어난 곳은 파리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좀 머리에 집어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의 조그만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책이 나온 게 1859년인데 경제학에서 보면 1859년 60년대 그때가 사실 경제학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그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이 막 익어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똑딱 이렇게 또 맞아떨어지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학 하면은 어떤 거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경제학 원론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앞에 지금 코트한 이 말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은 라이언 로빈스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학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휴먼 비헤이비어를 다루는 일반적인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그거를 충족할 수단이 있는데 그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로 인간 행동을 다 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커다랗게 세 가지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1930년대 이후에 경제학이 발달해 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학이 부단히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자연과학을 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아니면 생물학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휴먼 비헤이비어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사실은 모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시키는 그런 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도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왜 사랑을 할까? 왜 사람들이 사랑을 할까? 또 결혼, 자식을 몇 명 낳을까? 또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전쟁, 이윤, 기업 활동 같은 거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인간 활동을 이렇게 경제학적 방식으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1970년대 이후로 사실 굉장히 많이 펴져 있고요. 그거를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적 제국주의, Economics Imperialism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마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는 목적과 수단 사이인데, 특히 여기에서 scarce means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 경제학이 존재해야 되느냐, 왜 경제학적인 문제가 존재하느냐, 그 때문에 경제학이 존재해야 되느냐는 건데요. 여기에서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킬 수단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다라고 모든 경제학 책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학적 문제가 희소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희소성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제학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자 하고, 제가 해왔던 연구도 그쪽 방향으로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제학 역사를 잠깐 볼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750년대 피지오크라트, 중농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리카도와 토마스 멜터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리카도가 사실 그 증권의 귀재였습니다. 원래 증권사 직원, 그러니까 증권을 다루는 사람이었다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돈 벌기 싫어, 나는 학문이나 할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멜터스랑 얘기를 하다가 멜터스의 돈을 가지고 조금 돈도 불려주고 나중에 죽을 때 멜터스한테 조금 더 유산도 남겨주고 굉장히 절친인데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1810년대, 20년대 얘기고요.
그러면서 약간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깁니다. 물론 균열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나 멜터스가 했던 어떤 이론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약간씩 방향이 다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을 약간 바꾼 사람이 바로 잘 알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쪽에서는 밀, 너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 하면서 나는 리카도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막스입니다. 자, 이렇게 1860년대 얘기고요. 1870년대에 드디어 혁명이 일어납니다. 경제학계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혁명입니다. 거기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게 우리가 보통 서양 언어 하면 영어, 불어, 독어 얘기하죠. 근데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 불어 사용하는 지역, 독일어 사는 지역에서 동시에, 거의 동시에 또 독립적으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책을 냅니다. 그게 영국에서는 스탠리 제번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고요. 그다음에 독일어 계통에서는 칼 맹거. 그다음에 스위스 사람인데 불란서 계통은 레옹 발라스입니다. 유럽 전체 대륙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고요. 이때부터 커다랗게 경제학이 커다란 두 줄기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거를 마지널리스트 어프로치인데 마지널 레볼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학 배우면 한계 생산물, 한계 효용부와 한계자 엄청 많이 들어가죠.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계는 기본적으로 미분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쪽 리카도, 칼 막스 쪽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플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합니다. 마지널리스트 어프로치는 우리가 마지널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러스 어프로치는 클래시컬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스미스와 그다음에 리카도, 멜터스가 다 클래시컬이었고 칼 막스는 그러한 고전학파의 전통을 따른다, 그걸 비판적으로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시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학을 특징 짓는, 정의하는 그런 특징이 뭐냐 했을 때 한계주의자들은 그거를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전주의자들은 그거를 재생산성, 경제의 재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계주의자를 봅시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경제 언론 어느 책을 보더라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펀더멘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주어진 것이라서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석을 출발을 시키는 거죠. 하나는 소비자들의 선호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노동, 자본 같은 인다운트가 있습니다. 부존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투입물이 있고 그거를 산출물로 만드는 생산 기술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주어진 거를 가지고 효용 극대화 등등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상품에 대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다음에 생산 요소, FOP로 되어 있는데 Factors of Production입니다. 생산 요소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여기서 도출을 합니다. 자, 그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나오게 되면 그것들이 만나서 균형이 생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굉장히 경제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일 겁니다. 자, X축,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결정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분석 방식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퀀티티가 뭐고 프라이스가 뭐가 온지에 따라서 그냥 시장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상품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 거기에서 각각의 서비스의 가격인 임금률 등등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분석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즉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고전학파들은 굉장히 간단한 아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소셜 서플러스, 잉여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먼저 봅시다. 사회 전체에 생산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생산을 하려면 뭔가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농촌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추수를 합니다. 쌀 100가마니를 생산해냅니다. 근데 쌀 100가마니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을에, 봄에, 여름에 엄청나게 일을 하죠. 먼저 씨를 뿌려야 되겠죠. 벼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벼 종자를 50가마니를 써서 벼 종자를 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다음에 30가마니를 그런 노동자들한테 임금으로 지불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바로 100가마니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필요했던 그러한 투입물입니다. 그걸 고전학파들은 necessary consump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0가마니를 생산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겹시로 50가마니가 들어가고 임금으로 노동자들이, 농꾼들이 30가마니를 음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셜 프로덕트가 있고 그 중에서 이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 나머지가 있겠죠. 아까 말한 지금 예로는 이 20가마니가 바로 잉여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전학파들은 중농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잉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 잉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생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이 어떻게 되지만 잉여가 얼마만큼 결정되고 얼마나 크게 하느냐, 물론 잉여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얘기를 했겠죠. 막 잉여가 적어지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그 잉여가 지금 사회 계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다 그러면 아까 노동자는 임금으로 미리 받았긴 하지만 잉여가 있을 때 그 잉여가 자본과 노동자들 또는 지주가 있겠죠. 지주한테 어떻게 분배되느냐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분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의 경제의 상황이 결정이 됩니다. 왜?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바쁘죠. 그래서 많이 잉여가 노동자들한테 많이 가면 모든 게 다 컨섬션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본가들은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한테 만약에 더 많이 분배가 된다면 자본가들은 그거를 신투자를 플러스를 해서 더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자, 50가마니 했는데 100가마니가 상출됐다 그러면 60가마니 하면 적어도 120가마니가 그 다음엔 나올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커가는. 그래서 어떻게 분배가 되고 그러한 분배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 경제의 성장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고요. 이 거시적인 문제에서 그다음 이제 미시적인 문제가 사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격,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가격, 임금 등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이제 이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계주의자는 3개가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주의자들도 3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다의 생산량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임금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생산 기술은 똑같아요. 하지만 2개는 아까 한계주의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 3개가 잉여를 결정하고요. 잉여의 양을 결정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윤율과 상품들의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한계주의자랑 약간 다른 게 사회적 생산물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실질임금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학파들은 사회의 생산물을 결정하는 건 유효, 수요가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가치 분배 이론이라고 해서 상품들의 가격과 그 다음에 이윤율 같은 그런 변수들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경제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다른 분석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effectual demand가 소셜 아웃풋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거는 순수한 경제학적 방식이 아니라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임금도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은 자본과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자 간의 어떤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부르죠. 실제로 마지널리스트는 이코노믹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러한 거를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불렀던 이유는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문제이지만 경제학적인 것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인류학적인,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1차적인 분석이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맨 밑에 있는 이윤율과 상품들의 가격인데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것들이 다시 아까
처음에 결정을 하는 그러한 요소들의 2차적으로 결정을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거는 2차적인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 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왜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분류를 했을까?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그 각자의 요소가 갖는 특징을 사실은 굉장히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한 겁니다. 자, 먼저 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지를 사용하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토지를 지구 땅을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걸 메꿀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는 그것처럼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이 주어진 겁니다. 그대로 인간한테 그대로 주어지고 인간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생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산에 투입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따라서 다시 메꿔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생산 투입물들을 다 통합해서 토지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은 토지와 완전히 반대의 성질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만들 때 뭐뭐 들어가죠? 일단 아이스크림 기계에 있어야 되겠죠. 설탕, 물, 우유 적어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만들면은 설탕, 물, 우유는 적어도 완전히 없어지죠. 아이스크림 기계도 만년 사용하지 못하죠. 한 10년 사용은 또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마모가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는 것이 바로 자본입니다. 마모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아이스크림 만들려면은 다시 설탕, 물, 우유를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보충을 하려면 그 자본재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죠. 바로 인간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은 이 양쪽의 특징을 동시에 갖습니다. 자, 박만사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아니면 오버타임 해가지고 한 12시간 일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내가 몸이 이렇게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나의 체력은 굉장히 고갈될 겁니다. 체력이 고갈되니까 적어도 밥을 먹고 조금 술을 마시든지 해가지고 좀 원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또 이러한 재생산, 부모를 통해서 계속 재생산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세 가지의 특징을 잡아서 물론 그거를 랜드, 레이버, 캐피탈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계주의자들은 이렇게 토지, 노동, 자본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것들 사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산 요소, 같은 종류의,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류만 약간 다를 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수요, 공급 분석을 그대로 모든 것들에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요, 공급이라는 분석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잉여 접근법에서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생산 요소들이기 때문에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석 방식을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어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랜드하고 레이버는 우리가 한계주의자들은 프라이머리 인풋 또는 지금 프라이머리 인풋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인터미디엇 인풋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학파들은 논 프로듀스, 아까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자본은 굉장히 특징이 경제 내에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produced means of produc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생산 개념은 굉장히 선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인풋이 있습니다. 레이버, 랜드가 있고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본재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자본재는 그대로 중간재, 왜? 최종적으로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산 과정이 굉장히 선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고전학파들은 순환적입니다. 일단 레이버, 랜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생산 초기부터 자본재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개가 합해져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 생산이 됩니다. 하나는 자본재, 또 하나는 소비재입니다. 자본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스크림 만들 때 그 자본재가 들어가서 또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하는 것이고 다시 자본재를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여기서 순환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컨섬션 굿도 그대로 소비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이버로 들어갑니다. 아까 레이버는 박만섭이라는 사람은 없어지진 않지만 박만섭이 하는 체력은 고갈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먹어야 되겠죠. 그걸 하려면 내가 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학파 사람들은 그거를 임금을 임금재,
노동자들이 특별히 소비하는 그러한 상품들을 임금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임금제가 바로 소비재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소비재가 다시 노동자한테 들어가서 노동자를 다시 리프로덕션 시키는 그런 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생산이 돌고 도는 그러한 순환적인 걸로 고전학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K는 자본입니다. Y는 생산량입니다. 1인당. 이런 그래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생산함수입니다. 생산함수 노동이 아니라 1인당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 생산이 늘어난다는 생산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윤율과 자본량의 관계, 즉 투자함수입니다. 투자함수가 역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하게 되면 이윤율과 아웃풋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윤율과 임금률의 관계도 이렇게 역관계를 갖는 걸로 보통 한계주의자들은 이런 거를 가정을 하고 또 이렇게 도출한 다음에 모든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전학파들이 결정을 하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관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윤율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량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산량도 감소를 하다가 갑자기 자본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늘기 시작하면서 또 일정 구간은 생산량도 감소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생산함수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아까 자본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은 그러한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품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상품 시장하면 한계주의자는 우하향하는 수요함수, 우상향하는 공급함수 통해 가지고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전학파주의자들은 생산 가격이 어떤 다른 형식에서 결정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생산량도 effectual demand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까 처음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으로 지금 구분이 된 부분은 뭐 지금 하나는 이제 프로덕션 프라이스라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설명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산량이 effectual demand로 결정이 된다라고 고전학파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effective demand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가 퍼뜩 떠오르죠. effective demand를 가지고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노동 고용량이 결정이 됐다라고 현대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1930년대에 나왔던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케인즈 요 고전학파의 전체적인 그림에다가 케인즈의 effective demand를 원리를 집어넣어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면 고전학파와 케인즈를 결합하는 그러한 이론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1980년대부터 열심히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내려가 돼서 그때부터 이쪽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두 도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학에서 두 도시가 어딜까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앞에 흐르는 강이 찰스 강입니다. 찰스 리버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MIT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바로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입니다. 킹스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주의와 고전학파, 잉여접근법을 굉장히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캠브리지. 두 개 굉장히 좀 우연이죠. 미국의 캠브리지와 그다음에 영국의 캠브리지가 굉장히 서로 다른 경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70년대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 조인구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 생각은 비판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 로빈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사뮤엘슨이 아무도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자신 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데 가장 무서워한 사람이 바로 존 로빈슨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맨 뒤에 보시게 되면 K, 아까 자본은 어떻게 측정할지를 얘기를 한다는데 재미나게 썼어요. 학생이 K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질문하기 전에 교수는 얼른 다른 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복잡하고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학생은 그 질문을 하기도 전에 또 교수가 돼서 그 나쁜 버릇을 대대손손 계속 이어준다. 제대로 된 학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는지, 기본적인 구조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의 새로운 이론 체계를 적어도 이론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까 존 낸시아인 우리 지도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한계주의 경제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 곡선이 마음대로 어떠한 우양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계주의 경제학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70년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나온 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소위 일반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병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특히 불안정 경쟁을 다루는 방법이 일반 균형 이론을 가지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루는 방법으로 게임 이론이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게임 이론 자체는 1940년대 나왔지만 경제학자들한테는 크게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197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은 게임 이론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학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왜 게임 이론이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한 한 설명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이론이 모든 인간 행동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As You Like It라고 하는 희곡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여러분들 게임 이론 많이 배우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경제학적 제국주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이랑 결혼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말하셨을 때 정확히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뭔가 좋은 게 있겠죠. 그걸 편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비용도 따릅니다.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끔 가다 보면 남친 때려 죽이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럼 사랑을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죠. 데이트할 때 금전적인 비용도 있고 심리적인 비용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다 또 반대편으로 보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행복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이 사람한테 내가 얻는 편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서 편익이 클 때 이 사람을 계속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편익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비용이 커지고 편익이 작아지면 헤어지는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너무 비인간적이죠?